무식한 주제에 재벌 흉내는 꼴사나워. 시어머니 강옥분이 며느리에게 마지막으로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25년을 함께 산 남편 최태양은 그녀의 모든 재산을 빼앗고 집에서 쫓아냈죠. 폭설이 쏟아지는 밤 짐이 마당에 내던져졌습니다. 시골 출신 주제에 우리 집에 기생했어. 강옥분의 목소리가 눈을 뚫고 날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들고 나온 낡은 가죽 손가방 속에는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25년간 무식하다고 조롱당한 여자가 사실은 누구였을까요?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너 정말 이혼 서류에 도장 찍을 거야? 안 찍을 거야? 최태양의 목소리가 냉랭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은 송은이는 떨리는 손으로 이혼 서류를 쥐고 있었죠. 25년 전 결혼식 날의 행복한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이렇게 끝나야 해요? 은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죠. 하지만 최태양의 표정에는 어떤 미련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끝이고 뭐고 애초에 시작도 없었어. 그 말에 은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시작도 없었다니 25년이라는 세월이 한순간에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죠. 거기서 옆방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시어머니 강옥분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며느리를 노려봤습니다. 칠순이 넘은 나이지만 여전히 기세가 등등했죠. 아직도 우물쭈물하고 있어? 무식한 주제에 재벌 흉내는 꼴사나워. 강옥분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은희는 그 말에 움찔했죠. 재벌 흉내라니 자신은 그저 시골 출신 초등교사였을 뿐인데 말입니다. 어머님, 제가 언제 재벌 흉내를 냈나요? 은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강옥분은 코웃음을 쳤죠. 남편 돈으로 명품백 사들고 골프장 다니면서 무슨 귀부인 행세하더니 그게 재벌 흉내 아니고 뭐야? 강옥분의 말에 은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명품백도 골프도 모두 최태양이 사주고 권유한 것들이었거든요. 회사 사모님들 모임에 나가려면 격에 맞게 입고 다녀야 한다면서 말이죠. 그건 태양 씨가 변명하려던 은희의 말을 최태양이 잘랐습니다. 됐어. 이제 그만 좀 해. 빨리 도장 찍고 나가줘. 최태양의 얼굴에는 짜증이 역력했습니다. 마치 오래된 가구를 처분하는 듯한 태도였죠. 은희는 그런 남편의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재산 분할은요? 제 명의로 된 것들이 있잖아요. 은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최태양과 강옥분이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죠. 그 웃음소리가 은희의 귓가에 날카롭게 꽂혔습니다. 당신 명의로 된 재산이 어디 있어? 최태양이 비웃었습니다. 은희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죠. 분명히 5년 전에 한옥이랑 논밭을. 맞아, 당신 명의로 바꿨지. 그런데 그게 다시 내 명의로 바뀐 지 오래야. 최태양의 말에 은희는 숨이 막혔습니다.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전혀 기억나지 않았거든요. 제가 동의한 적 없는데요. 동의? 당신이 서명한 서류가 산더미야. 법무사 앞에서 직접 도장 찍었잖아. 최태양이 서류 뭉치를 탁자에 내던졌습니다. 은희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펼쳐봤죠. 정말로 자신의 서명과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건 세금 문제 때문에 잠깐 명의만 옮긴다고 하셨잖아요. 은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기억이 났죠. 3년 전 최태양이 세무사와 함께 와서 세금 절약을 위해 명의를 잠깐 바꿔야 한다고 했던 날 말입니다. 잠깐? 내가 언제 그랬어? 증거라도 있어? 최태양의 얼굴에 냉소가 번졌습니다. 은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녹음이나 문자 같은 증거는 없었으니까요.
시골에서 데려온 것 치고는 욕심이 많네. 25년 동안 우리 집에 기생하면서 먹고 입고 쓴 게 얼마인데. 강옥분이 거들었습니다. 은희는 그 말에 눈물이 터져 나왔죠. 기생이라뇨? 저는 25년 동안 이 집안을 위해서 뭘 했는데? 밥하고 빨래한 게 대단한 거야? 그걸로 수억짜리 재산을 달라고? 강옥분의 말이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은희는 자신이 지난 25년 동안 해온 모든 일들이 한순간에 무가치해지는 기분이었죠. 어머님, 저는 아이들도 키우고 시부모님 병수발도. 병수발은 당연히 며느리가 해야지. 강옥분이 비웃었습니다. 은희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시아버지 투병 기간 내내 병원을 오가며 간호했던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자, 이제 그만 서명하고 나가. 더 이상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아. 최태양이 볼펜을 은희 앞에 내밀었습니다. 은희는 떨리는 손으로 볼펜을 집었죠.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위자료는요? 위자료? 무슨 면목으로 위자료를 받으려고 해? 최태양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은희는 그제야 깨달았죠. 이 사람들에게서 단 한 푼도 받을 수 없다는 걸 말입니다. 결국 은희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25년 결혼 생활을 끝내는 순간이었죠. 좋아, 이제 짐 싸서 나가. 최태양의 말에 은희는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짐을 싸기 시작했죠. 하지만 25년치 살림을 어떻게 다 담을 수 있겠습니까? 1시간 후 은희는 작은 캐리어 하나와 낡은 가죽 손가방만 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나머지는 다 두고 가야 했죠. 뭐야, 이게 다야? 강옥분이 은희의 짐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네, 어머님. 은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강옥분이 갑자기 캐리어를 낚아챘죠. 잠깐, 이 안에 뭐가 들었는지 확인해야겠어. 우리 집 물건 몰래 가져가는 거 아니야? 강옥분이 캐리어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옷가지 몇 벌과 사진첩, 그리고 은희의 개인 물품들이 들어 있었죠. 이건 내가 산 건데? 강옥분이 코트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5년 전 겨울, 강옥분이 은희에게 선물했던 코트였죠. 어머님께서 주신 건데. 내가 줬으니까 내 거지. 가져가지 마. 강옥분이 코트를 빼앗았습니다. 그리고는 캐리어 안에서 명품 지갑과 액세서리들도 하나씩 꺼냈죠. 이것들도 다 우리 돈으로 산 거잖아. 두고 가. 강옥분의 손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결국 캐리어 안에는 낡은 옷 몇 벌만 남았죠. 이제 됐네. 나가. 최태양이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은희가 비틀거리며 현관으로 향했죠. 그때 강옥분이 마지막 일격을 날렸습니다. 시골 출신 주제에 우리 집에 25년이나 기생했으면 됐지. 이제 썩 꺼져. 강옥분의 목소리와 함께 은희의 캐리어가 현관 밖으로 던져졌습니다. 옷가지들이 바닥에 흩어졌죠. 하늘에서는 눈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은희는 무릎을 꿇고 흩어진 짐을 주었습니다. 눈이 옷을 적셔왔죠. 현관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등 뒤에서 들렸습니다. 눈은 점점 더 세게 내렸습니다. 은희는 젖은 옷가지들을 캐리어에 우겨넣고 손가방을 꼭 껴안았죠. 그 손가방만은 절대 놓칠 수 없었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의 유일한 유품이었거든요. 은희는 눈속을 걸었습니다. 25년을 살았던 집이 점점 멀어졌죠.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걸음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눈을 피하며 은희는 손가방을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낡은 수첩과 오래된 사진 몇 장, 그리고 작은 천보자기에 쌓인 무언가가 들어 있었죠. 천보자기를 풀자 황금빛 메달이 나타났습니다.
대성그룹 창립 20주년 기념이라는 글씨와 함께 복잡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죠. 은희는 그게 뭔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꼭 간직하라고 했던 물건이라는 것만 기억날 뿐이었죠. 눈은 밤새 내렸습니다. 은희의 새로운 인생이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25년 전 충청남도 작은 시골 마을 초등학교 교정에서 은희는 아이들과 술래잡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갓 발령받은 신규 교사였죠. 25살의 은희는 꿈과 희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선생님, 저 잡아봐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운동장에 퍼졌습니다. 은희도 함께 웃으며 아이들을 쫓아다녔죠. 그때 교무실에서 교감 선생님이 은희를 불렀습니다. 송 선생님, 잠깐 교무실로 올래요? 은희가 교무실로 들어가자 낯선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의 최태양이었죠. 여기 서울에서 오신 분인데 우리 학교 리모델링 공사 담당자래요. 교감이 소개했습니다. 최태양이 일어나 악수를 청했죠. 안녕하세요. 건축회사 현장 소장 최태양입니다. 은희가 조심스럽게 악수를 받았습니다. 최태양의 손이 따뜻했죠. 송은희입니다. 그날 이후 최태양은 자주 학교에 들렀습니다. 공사 일정 때문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은희를 보기 위해서였죠. 선생님, 점심 드셨어요? 어느 날 최태양이 도시락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은희는 당황했죠. 아, 네. 근데 이건 제가 도시락 2개를 싸왔는데 혼자 먹기 뭐해서요. 같이 드실래요? 최태양의 미소가 햇살처럼 따뜻했습니다. 은희는 거절할 수 없었죠. 두 사람은 교정 벤치에 앉아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최태양이 직접 싸온 김밥과 계란말이었죠. 맛있네요. 은희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최태양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죠. 요리하는 거 좋아해요. 나중에 결혼하면 아내한테 매일 해줄 거예요. 그 말에 은희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최태양이 자신을 보며 웃고 있었거든요. 석 달 후 공사가 끝날 무렵 최태양이 정식으로 고백했습니다. 선생님, 저랑 사귀어 주실 수 있을까요? 운동장 벚나무 아래였습니다. 은희는 두근거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대답했죠. 네, 좋아요. 두 사람의 연애는 순조로웠습니다. 최태양은 주말마다 시골까지 내려와 은희를 만났죠. 영화를 보고 산책을 하고 미래를 이야기했습니다. 1년 후 최태양이 프로포즈했습니다. 은희 씨, 저랑 결혼해 주세요. 서울로 올라와서 같이 살아요. 은희는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걱정이 있었죠. 부모님은 뭐라고 하세요? 최태양의 표정이 잠깐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금방 밝은 표정으로 돌아왔죠. 처음엔 반대하셨는데 제가 설득했어요. 이제 괜찮아요. 그 말을 믿고 은희는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이 남겨주신 한옥과 논밭이 있었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게 더 중요했죠. 결혼식 날 은희는 처음으로 시어머니 강옥분을 만났습니다. 강옥분의 첫마디가 차갑게 느껴졌죠. 학벌이 어떻게 되나요? 사범대학 나왔습니다. 은희가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강옥분의 표정이 시큰둥했죠. 사범대? 어느 대학교? 지방 국립대학교입니다. 강옥분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 표정을 본 은희는 가슴이 철렁했죠. 결혼 후 서울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최태양의 집은 강남의 30평대 아파트였죠. 시어머니와 함께 사는 집이었습니다. 첫날부터 강옥분의 잔소리가 시작됐습니다. 이불 깨는 것도 제대로 못해? 은희가 아침에 이불을 갠 모양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모양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은희가 다시 이불을 갰습니다.
하지만 강옥부는 만족하지 않았죠. 에휴, 시골에서만 살아서 그래. 서울 사람들은 안 그래. 촌스럽기는. 그 말에 은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최태양의 태도도 조금씩 변했습니다. 처음엔 은희를 감싸주던 최태양이 점점 어머니 편을 들기 시작했죠. 여보, 어머니 말씀이 틀린 건 아니잖아요. 좀 더 배우려고 노력해봐요. 은희는 서운했지만 참았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고 노력했죠. 결혼 3년 차, 최태양이 독립건축회사를 차리겠다고 했습니다. 은희야, 사업 자금이 필요해. 당신 친정 한옥 좀 팔 수 있을까? 은희는 망설였습니다. 그 한옥은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온 집이었거든요. 꼭 팔아야 해요? 은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최태양이 은희의 손을 잡았죠. 우리 미래를 위해서야. 사업 성공하면 더 큰 집 사줄게. 그 말에 은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죠. 한옥은 3억에 팔렸습니다. 최태양의 회사가 시작됐죠. 회사는 순조롭게 성장했습니다. 2년 후 또다시 자금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번엔 논밭을 팔아야겠어. 큰 프로젝트가 들어왔거든. 은희는 이번에도 동의했습니다. 논밭은 5억에 팔렸죠. 그렇게 은희의 친정 재산이 하나둘 최태양의 사업 자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가 남겨주신 보험금 2억까지 모두 말이죠. 여보, 고마워. 당신 덕분에 회사가 커지고 있어. 최태양이 은희를 안아줬습니다. 은희는 행복했죠. 자신의 희생이 가족의 미래를 밝게 만든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커질수록 최태양의 태도는 더 차가워졌습니다. 집에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고 은희와 대화하는 시간도 줄어들었죠. 그래도 은희는 참았습니다. 남편이 바쁘니까 이해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결혼 10년 차 은희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된 재산이 하나도 없다는 걸 말이죠. 모든 게 최태양 명의였습니다. 하지만 부부니까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설마 남편이 자신을 배신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25년이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모든 게 끝났습니다.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결혼 15년 차 추석이었죠. 은희는 일주일 전부터 준비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전이나 제대로 붙일 수 있니? 강옥분이 부엌을 들여다보며 잔소리를 했습니다. 은희는 땀을 닦으며 대답했죠. 네, 어머님. 녹두전이랑 동그랑땡 다 준비했습니다. 맛이나 있으려나 모르겠네. 강옥분의 목소리에 불신이 가득했습니다. 명절 당일 시댁 친척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큰 집, 작은 집 식구들까지 20명이 넘었죠. 은희는 아침부터 음식을 나르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제사상 차리는 것 좀 봐. 순서가 완전히 틀렸잖아. 강옥분이 친척들 앞에서 지적했습니다. 은희의 얼굴이 빨개졌죠. 죄송합니다, 어머님. 시골에서만 살아서 그래. 제대로 배운 게 없어. 강옥분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친척들의 시선이 일제히 은희에게 쏠렸죠. 식사 시간이 됐습니다. 은희가 차린 음식을 보며 신우이가 한마디 했습니다. 이 나물간이 좀 싱거운데? 은희가 나물을 맛봤습니다. 간이 적당했죠. 하지만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다시 할게요. 에휴, 됐어. 그냥 먹지 뭐. 신우이가 혀를 찼습니다. 은희는 부엌으로 들어가 눈물을 삼켰죠. 오후가 되자 친척 아이들이 모여 놀기 시작했습니다. 은희의 딸 최서영과 아들 최민석도 함께였죠. 당시 고등학생과 중학생이었습니다. 야, 너희 엄마 어느 대학 나왔어? 사촌 오빠가 물었습니다. 서영이가 대답했죠.
지방대 나왔어. 지방대? 그럼 공부 못했네.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나 보다. 사촌 오빠의 말에 아이들이 키득거렸습니다. 서영이의 얼굴이 굳었죠. 그때 강옥분이 끼어들었습니다. 애들아, 할머니가 너희한테 말해줄 게 있어. 아이들이 강옥분 주위로 모였습니다. 은희는 부엌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죠. 너희 엄마 말이야, 원래 시골에서 살았어. 촌스럽고 무식한 사람이었지. 강옥분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은희의 손에 들린 접시가 덜컹거렸죠. 진짜요, 할머니? 응, 그래서 할머니가 일일이 다 가르쳐줘야 했어. 밥하는 것부터 빨래하는 것까지. 강옥분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서영이의 얼굴이 새빨개졌죠. 할머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서영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항의했습니다. 하지만 강옥분은 멈추지 않았죠. 왜? 사실인데 뭐가 문제야? 너희 엄마가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은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거실로 나가려는 순간 최태양이 웃는 소리가 들렸죠. 하하, 어머니 말씀이 틀린 건 아니잖아요. 최태양의 말에 은희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남편까지 자신을 조롱한다니 믿을 수 없었죠. 여보, 그런 말 하지 마. 은희가 거실로 나가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최태양은 태연했죠. 뭐가? 어머니가 사실을 말씀하시는 건데. 친척들의 시선이 은희에게 집중됐습니다. 은희는 그 시선들이 너무 무거웠죠. 저도 대학은 나왔습니다. 은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강옥분이 코웃음을 쳤죠. 대학? 지방 삼류대학이 무슨 대학이야. 서울에서는 인정도 안 해. 친척 중 한 명이 거들었습니다. 요즘 대학은 누구나 가잖아요. 중요한 건 어느 대학이냐죠. 맞아요, 맞아. 그러니까 며느리가 배운 게 없다는 거잖아. 강옥분이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희는 그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었죠. 조용히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부엌에서 은희는 혼자 울었습니다. 서영이가 들어와 엄마를 껴안았죠. 엄마, 괜찮아요? 은희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눈물을 닦으며 미소 지으려 애썼죠. 괜찮아, 서영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명절이 끝나고 친척들이 돌아갔습니다. 은희는 설거지를 하며 하루를 정리했죠. 그때 거실에서 최태양과 강옥분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요즘 회사 잘 되지? 네, 어머니. 올해 매출이 작년보다 50% 늘었어요. 그럼 이제 좀 여유 있겠네. 며느리한테 용돈은 주니? 은희의 귀가 쫑긋해졌습니다. 결혼 후 한 번도 용돈을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용돈요?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하라고 했는데 안 하던데요. 최태양의 말에 은희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필요한 게 있어도 말하기 어려운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는 말이죠. 그래도 체면이 있지. 며느리가 밖에 나갈 때 빈손으로 나가면 우리 집안 망신이야. 그럼 한 달에 30만 원 정도 줄까요? 30만 원? 요즘 세상에 그게 뭐야? 최소 100만 원은 줘야지. 은희는 놀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을 감싸주다니 처음 있는 일이었죠. 하지만 다음 말을 듣고 실망했습니다. 그래야 며느리가 밖에서 우리 집안 자랑하고 다니지. 체면 칠해라도 해야 해. 결국 시댁 체면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은희 자신을 위한 게 아니었죠. 다음 날 최태양이 은희를 불렀습니다. 은희야, 앞으로 용돈 줄 테니까 옷이랑 화장품 좀 사. 너무 촌스럽게 다니지 말고. 고마워요, 여보. 은희가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최태양의 다음 말에 미소가 사라졌죠. 회사 사모님들 모임 있잖아. 거기 나갈 때 너무 초라하면 내 체면이 안 서. 결국 남편 체면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은희의 가슴이 서늘해졌죠.
그날 이후 은희는 명품 옷을 입고 골프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최태양이 시킨 일이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게 약점이 됐습니다. 바로 오늘 이혼당하는 날 말이죠. 명품 옷과 골프가 재벌 흉내를 낸 증거가 됐습니다. 은희는 깨달았습니다. 25년 동안 자신은 조롱과 모욕의 대상이었다는 걸 말이죠. 눈이 그친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은희는 찜질방에서 밤을 보냈죠. 6,000원짜리 입장권으로 하룻밤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손가방을 열어보니 지갑에 현금이 30만 원 남아 있었습니다. 통장은 이미 최태양이 정리했다고 했죠. 인터넷 뱅킹에 접속해 봤지만 모든 계좌가 해지됐습니다. 이 돈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은희는 계산해 봤습니다. 한 달은커녕 2주도 버티기 어려웠죠. 가장 먼저 할 일은 방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부동산을 돌아다니며 가장 싼 방을 알아봤죠. 보증금 없이 월세만 내는 곳 없나요? 부동산 중개인이 은희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직장은 있으세요? 은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중개인의 표정이 난처해졌죠. 그럼 좀 어렵네요. 집주인들이 보증금 없이는 안 받으려고 하거든요. 간신히 찾은 곳이 역세권 반지하 방이었습니다. 보증금 50만 원에 월세 30만 원, 화장실과 샤워실은 공용이었죠. 이거라도 급하게 나가실 거면 빨리 결정하세요. 오늘만 이 가격이에요. 은희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날로 계약을 했죠. 손에 남은 돈은 겨우 몇만 원이었습니다. 반지하 방은 습하고 곰팡이 냄새가 났습니다. 창문은 땅 위에 있어서 사람들의 발만 보였죠. 침대라고 부르기 민망한 매트리스 하나와 낡은 옷장이 전부였습니다. 은희는 매트리스에 앉아 울었습니다. 25년 전 신혼집 침실이 떠올랐죠. 비록 좁았지만 따뜻했던 그곳이 말입니다. 하지만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당장 내일 먹을 것이 문제였으니까요. 다음 날부터 은희는 일자리를 찾아다녔습니다. 편의점, 식당, 카페를 돌아다니며 구인 공고를 받죠. 죄송한데 저희는 좀 더 젊은 분을 원하거든요. 같은 대답이 10번도 넘게 반복됐습니다. 은희의 나이가 문제였죠. 일주일이 지나도록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손에 남은 돈으로 편의점 삼각김밥과 컵라면을 사 먹었죠. 하루 한 끼로 버텼습니다. 열흘째 되는 날, 은희는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골목을 걸으며 폐지를 찾기 시작했죠. 골판지 상자와 신문지를 모았습니다. 아줌마, 처음 보는 얼굴인데? 같은 구역에서 폐지를 줍던 할머니가 말을 걸었습니다. 네, 어제부터 시작했어요. 이거 쉬운 일 아니야. 하루 종일 돌아다녀야 10,000원 정도 벌어. 할머니의 말에 은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오전 내내 폐지를 주워 수레에 가득 담았습니다. 고물상에 가니 겨우 8,000원을 받았죠.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고 손은 상처투성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불과 2주 만에 얼굴이 푸석푸석해졌죠. 손은 거칠어지고 피부는 탔습니다. 거울 속 자신이 낯설었습니다. 밤이 되면 악몽을 꿨습니다. 강옥분과 최태양이 나타나 조롱하는 꿈이었죠. 무식한 촌년 재벌 흉내는 꼴사납다. 꿈속에서도 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은희는 비명을 지르며 깼죠. 한 달이 지났습니다. 폐지 줍기와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로 하루하루를 버텼죠. 월세를 내고 나면 손에 남는 돈이 거의 없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은희는 한강 둔치를 지나가다 벤치에 앉아 쉬고 있었죠. 강바람이 상쾌했습니다. 그때 앞에서 비틀거리는 노신사가 보였습니다. 70대쯤 돼 보이는 양복 입은 남자였죠.
갑자기 그 남자가 쓰러졌습니다. 은희가 달려갔습니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노신사는 의식이 없었습니다. 은희는 급히 119에 전화했죠. 여보세요. 한강 둔치에서 노인분이 쓰러졌어요. 빨리 와주세요. 은희는 노신사의 머리를 자신의 무릎에 올리고 구급차를 기다렸습니다. 손으로 그늘을 만들어 주었죠. 10분 후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노신사를 들것에 옮겼죠. 보호자세요? 아니요, 지나가다 발견했어요. 그럼 같이 가주실 수 있으세요? 신원 확인이 필요해서요. 은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죠. 응급실에 도착해 의사들이 노신사를 검사했습니다. 은희는 밖에서 기다렸죠. 1시간 후 의사가 나왔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어요. 탈수와 저혈당이었네요. 그제야 은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신원 확인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지갑을 확인해야 하거든요. 은희가 노신사의 양복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명함이 들어 있었죠. 대성그룹 비서실 실장 박정훈. 은희는 놀랐습니다. 대성그룹이라니 대한민국 10대 재벌 중 하나였죠. 그때 은희의 손가방이 의자에서 떨어졌습니다. 안에서 천보자기가 흘러나왔죠. 보자기가 풀리면서 금메달이 바닥에 굴렀습니다. 은희가 황급히 주우려는 순간 침대에서 노신사가 눈을 떴습니다. 금메달을 본 그의 눈이 커졌죠. 저게. 노신사가 떨리는 손으로 금메달을 가리켰습니다. 은희는 금메달을 집어들었죠. 죄송해요. 제 물건이에요. 잠깐, 그거 좀 보여주실 수 있나요? 노신사의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은희는 금메달을 건네줬죠. 노신사가 금메달을 떨리는 손으로 받아들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더니 얼굴이 새하얘졌죠. 이건 대성그룹 창립 20주년 기념 메달이야. 어디서 났어요? 어머니 유품이에요. 노신사의 표정이 충격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어머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송영숙입니다. 송영숙? 혹시 다른 이름은 없었나요? 은희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어머니 주민등록증에 다른 이름이 적혀 있었던 기억이 났죠. 원래 이름은 이명숙이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개명하셨대요. 노신사가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의사가 놀라 말렸죠. 아직 안정을 취하셔야 해요. 하지만 노신사는 은희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당신 혹시 이명숙 씨 딸이에요? 네, 그런데 은희가 당황했습니다. 노신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죠. 찾았다. 40년 만에 드디어 찾았어. 노신사가 중얼거렸습니다. 은희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죠. 지금 당장 회장님께 연락드려야겠어요. 노신사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은희는 혼란스러웠죠.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노신사 박정훈은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대방이 받자마자 다급하게 말했죠. 회장님, 저 박정훈입니다. 지금 당장 만나 뵈어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전화 너머로 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일인가? 자네가 그렇게 다급할 일이 뭔가? 이명숙 씨 기억하십니까? 전화 저편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몇 초간의 침묵이 흘렀죠. 영숙이를 왜 갑자기? 따님을 찾았습니다. 뭐라고? 전화기 너머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정훈이 계속 말했죠. 지금 제 앞에 계십니다. 금메달을 가지고 있어요. 당장 데려와. 내가 직접 확인하겠네. 은희는 옆에서 대화를 듣고 있었지만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 실장님, 무슨 일인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박정훈이 은희를 돌아봤습니다. 눈가에 아직 눈물이 남아 있었죠.
따님,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게 믿기 어려우실 겁니다. 은희는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40년 전 대성그룹 임동철 회장님께는 사랑하는 여자가 있었어요. 바로 이명숙 씨였죠. 박정훈이 천천히 이야기를 풀어나갔습니다. 당시 회장님은 정략 결혼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명숙 씨를 너무 사랑하셨죠. 은희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비밀리에 결혼하셨어요. 법적으로는 아니었지만 두 분은 부부나 다름없었죠. 박정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년 후 이명숙 씨가 임신하셨습니다. 회장님은 너무 기뻐하셨죠. 하지만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요? 은희가 물었습니다. 정치적 보복이었습니다. 당시 정권이 대성그룹을 압박하고 있었거든요. 회장님의 약점을 찾아내려고 혈안이 돼 있었죠. 박정훈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회장님은 결단을 내리셨습니다. 이명숙 씨와 태어날 아기를 숨기기로 말이죠. 은희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출산 직전 이명숙 씨를 시골로 보내셨어요. 충청남도의 작은 마을이었죠. 거기서 따님을 낳으셨습니다. 그게 저인가요? 은희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박정훈이 고개를 끄덕였죠. 네. 회장님은 매달 비밀리에 생활비를 보내셨어요. 하지만 직접 만나지는 못하셨죠. 너무 위험했거든요. 그럼 왜 어머니는 아무 말도 안 하셨죠? 약속하셨으니까요. 회장님과 따님을 지키기 위해서요. 은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런데 따님이 5살 때 이명숙 씨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교통사고였죠. 박정훈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회장님이 급히 사람을 보냈지만 이미 늦었어요. 더 큰 문제는 따님이 행방불명됐다는 거였죠. 행방불명이요? 네. 친척이 데려갔다는 이야기만 들었을 뿐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었어요. 이름도 바뀌었고요. 은희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외할머니 집에서 자랐던 기억이 났죠. 그리고 중학교 때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혼자 살았습니다. 40년 동안 회장님은 따님을 찾으셨어요. 하지만 이름이 바뀌고 기록도 남아있지 않아서 찾을 수 없었죠. 그런데 제가 어떻게 그 금메달 때문입니다. 그건 특별히 제작된 거예요. 단 10개만 만들었죠. 회장님 가족들에게만 나눠준 겁니다. 은희가 금메달을 다시 받습니다. 뒷면에 작은 일련 번호가 새겨져 있었죠. 그 번호가 7번이면 맞습니다. 이명숙 씨에게 드린 메달이거든요. 은희가 금메달을 뒤집어 봤습니다. 정말로 7이라는 숫자가 새겨져 있었죠. 그럼 정말 제가 네. 따님은 대성그룹 임동철 회장님의 외동딸입니다. 은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죠. 1시간 후 은희는 박정훈과 함께 고급 세단에 올라탔습니다. 강남 대성그룹 본사로 향하는 길이었죠. 차창 밖으로 서울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50층 대성타워가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죠. 은희는 저 건물을 수도 없이 봤지만 자신과 관계 있을 거라곤 상상도 못했습니다. 본사에 도착하자 직원들이 줄지어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은희의 초라한 차림새를 보고 놀라는 표정들이었죠.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고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이 열리자 넓은 복도가 나타났죠. 복도 끝에 회장실 문이 보였습니다. 박정훈이 문을 노크했습니다. 회장님 모시고 왔습니다. 들어오게. 문이 열렸습니다. 넓은 회장실 안에 75세쯤 돼 보이는 노신사가 서 있었죠. 임동철 회장이었습니다. 회장의 눈이 은희를 보는 순간 커졌습니다. 천천히 다가왔죠. 영숙이를 닮았구나.
임동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희도 떨리는 마음으로 그를 마주봤죠. 정말 제가 회장님 딸인가요? 확인해 보자. 임동철이 옆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의료진이 대기하고 있었죠. DNA 검사를 하겠네. 결과는 3시간이면 나온다네. 은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간호사가 혈액을 채취했죠. 기다리는 동안 임동철은 은희에게 과거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자네 어머니는 내 인생의 유일한 사랑이었네. 지금도 그리워. 임동철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정략 결혼을 해야 했지만 마음은 항상 영숙이에게 있었지. 자네가 태어났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그럼 왜 저를 찾지 않으셨어요? 찾았네. 40년 동안 멈추지 않고 찾았어. 하지만 이름이 바뀌고 기록이 없어서 찾을 수 없었지. 임동철의 목소리에 후회가 묻어났습니다. 미안하네. 내가 자네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해서. 은희는 울컥했습니다. 평생 아버지가 누군지 몰랐는데 이제야 만났으니까요. 3시간이 지났습니다. 의료진이 결과지를 들고 왔죠. 회장님, 결과가 나왔습니다. 임동철이 떨리는 손으로 결과지를 받았습니다. 눈으로 내용을 확인하더니 눈물을 흘렸죠. 99% 일치합니다. 친자가 맞습니다. 임동철이 은희를 껴안았습니다. 40년 만에 재회였죠. 내 딸 송은이. 아니, 이문희. 은희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평생 외로웠던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죠. 이제부터 자네는 대성그룹의 유일한 상속녀일세. 임동철이 은희의 어깨를 잡고 말했습니다.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아나? 은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성그룹 지분 35%, 시가로 8조 원이네. 부동산과 현금이 5천억 정도 되지. 은희는 숨이 막혔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었죠. 모두 자네 거야. 법적으로 정리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말이야. 은희는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며칠 전까지 폐지를 줍던 자신이 갑자기 수조 원의 상속녀가 됐다니 말이죠.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네. 자네 결혼했다면서? 은희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지난 25년이 떠올랐죠. 이혼했습니다. 왜? 은희는 최태양과 강옥분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25년간의 조롱, 재산 약탈, 그리고 추방까지 모든 것을 말했죠. 임동철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게 보였죠. 감히 내 딸을 그렇게 대했다고? 임동철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박정훈, 당장 법무팀 불러. 네, 회장님. 박정훈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10분 후 법무팀 전원이 회장실에 모였죠. 최태양이란 자, 모든 거래 내역 조사해. 송은이, 아니 이문희 명의로 된 것들 전부 찾아내. 임동철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사기죄로 고발 준비해. 증거 확보부터 시작하고. 알겠습니다, 회장님. 법무팀장이 대답했습니다. 1시간 후 충격적인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뭔 일인가? 최태양이 따님 명의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총 50억 원입니다. 뭐라고? 임동철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담보가 뭔가? 저희 계열사 대성건설 소유 부지입니다. 임동철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우리 땅을 불법으로 담보 잡았다고? 네. 서류를 위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고발해.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전부 적용하고. 임동철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복수의 시작이었죠. 은희는 옆에서 모든 걸 지켜봤습니다. 하루아침에 세상이 바뀐 기분이었죠. 그리고 자신을 25년간 괴롭혔던 사람들에 대한 복수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죠. 다음 날 새벽 6시였습니다. 최태양의 집 앞에
검은색 승용차 여러 대가 멈춰섰죠. 국세청입니다. 압수수색 영장 집행하겠습니다.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최태양이 잠에서 깼습니다. 급히 문을 열자 국세청 조사관들이 들어왔죠. 뭐 하는 짓이야? 최태양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조사관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죠. 탈세 혐의로 조사받게 됐습니다. 협조해 주시죠. 조사관이 영장을 내밀었습니다. 최태양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죠. 같은 시각 최태양의 건축회사에도 조사팀이 들이닥쳤습니다. 직원들이 출근하기 전이었죠. 컴퓨터 전부 압수합니다. 서류도 모두 가져갑니다. 조사관들이 사무실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회계장부, 계약서, 이메일 내역까지 모든 것을 압수했죠. 오전 9시 주요 언론사에 보도자료가 배포됐습니다. 대성그룹 상속녀 사기 결혼 피해 25년간 재산 약탈당해. 기사 제목이 포털 사이트 메인을 장식했습니다. 클릭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죠. 기사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은희가 대성그룹 회장의 외동딸이라는 사실, 25년간 무식하다고 조롱당한 사실, 그리고 모든 재산을 빼앗긴 사실이 상세히 나와 있었죠. 더 충격적인 건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기사 하단에 첨부된 음성 파일을 클릭하자 최태양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죠. 시골에서 데려온 것 치고는 쓸모 있더라. 재산 다 빼냈으니까. 최태양이 동료들과 술 마시며 한 말이었습니다. 무식한 것이 의심도 안 하더라고. 서류의 사인만 받으면 끝이야. 동료들의 웃음소리도 함께 녹음돼 있었습니다. 이제 이혼하면 모든 게 내 거지. 완벽한 계획이었어. 녹음 파일을 들은 네티즌들이 분노했습니다. 댓글창이 순식간에 불타올랐죠. 진짜 인간 쓰레기네요. 25년을 속였다니. 저런 사기꾼은 처벌받아야 합니다. 오전 10시 최태양의 회사 앞에 취재진이 몰려들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죠. 대표님, 사실입니까? 전 아내가 재벌 딸인 줄 몰랐습니까? 기자들이 소리쳤습니다. 최태양은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만 숙였죠. 25년간 무식하다고 놀렸다는데 해명해 주시죠. 재산을 불법으로 빼앗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요? 기자들의 질문 공세가 이어졌습니다. 최태양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그때 회사 직원 한 명이 나와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사장님이 회식 때마다 부인 험담했어요. 시골 출신이라고 무시했죠. 직원의 증언에 카메라가 일제히 돌아갔습니다. 부인 재산으로 회사 키웠으면서 고마워하지는 않고 놀리기만 했어요. 직원의 말이 계속됐습니다. 최태양은 그 자리에서 무너졌죠. 오후 2시 더 큰 폭탄이 터졌습니다. 대성그룹이 공식 입장을 발표한 것이죠. 저희 이문희 부회장에 대한 사기 및 재산 약탈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습니다. 대성그룹 대변인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최태양 씨에 대한 형사 고발을 진행했으며 모든 불법 거래를 무효화하겠습니다. 기자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최태양 씨 회사와의 거래는 어떻게 되나요? 즉시 중단합니다. 대성그룹 계열사 전체가 거래를 끊을 것입니다. 대변인의 말에 취재진이 웅성거렸죠. 대성그룹은 계열사만 50개가 넘었죠. 거래 중단은 중소기업에게 치명타였습니다. 또한 최태양 씨가 담보로 잡은 대성건설 부지는 불법이므로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대변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후 3시 최태양의 휴대폰이 불타기 시작했습니다. 거래처에서 전화가 쏟아졌죠. 대표님, 우리 계약 취소해야겠어요. 대성그룹이 거래 끊는다는데 우리도 위험해요. 한 거래처가 말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줘요. 해명할 기회를 주면 안 됩니다. 이미 결정했어요.
계약금은 돌려드리죠. 전화가 끊겼습니다. 이런 전화가 연이어 왔죠. 30분 만에 10개 넘는 계약이 취소됐습니다. 저녁 6시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최 대표님, 대출 상환 일정 조정해야겠습니다. 은행 담당자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담보부지가 불법으로 취득된 거라 즉시 변제하셔야 합니다. 즉시요? 분할 상환은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일시 변제만 가능합니다. 원금과 이자 포함해서 63억 원입니다. 최태양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63억을 당장 마련할 방법이 없었거든요. 같은 시각 최태양의 집에서 강옥분이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녁 뉴스가 나오고 있었죠.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대성그룹 상속녀가 25년간 사기 결혼 피해를 당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전국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피해자 이문희 씨는 시댁으로부터 무식한 촌년이라는 모욕을 당하며 살았습니다. 화면에 은희의 사진이 나왔습니다. 강옥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죠. 하지만 알고 보니 대성그룹 임동철 회장의 외동딸이었습니다. 앵커가 계속 말했습니다. 강옥분은 리모컨을 떨어뜨렸죠. 저게 무슨... 강옥분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은행 직원들이 서 있었습니다. 강옥분 씨 맞으십니까? 네, 그런데요. 주택담보대출 연체로 압류통지서 전달하러 왔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강옥분은 서류를 받아보다가 비명을 질렀죠. 뭐라고? 압류라고? 일주일 안에 50억을 변제하지 않으시면 경매로 넘어갑니다. 직원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50억을 어떻게 일주일 안에 마련해요? 그건 저희가 상관할 바 아닙니다. 직원들이 돌아갔습니다. 강옥분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죠. 이게 무슨 일이야? 강옥분이 떨리는 손으로 최태양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들아, 우리 큰일 났어. 알아요, 어머니. 저도 지금 난리예요. 어떻게? 집을 빼앗긴다는데. 모르겠어요. 돈을 구할 방법이 없어요. 최태양의 목소리에 절망이 묻어났습니다. 그때 옆집 아줌마가 담을 넘어 소리쳤습니다. 금자 씨, 뉴스 봤어요? 며느리가 재벌 딸이었다면서요? 강옥분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죠. 25년 동안 무식하다고 놀렸는데 알고 보니 여기서 제일 잘난 사람이었네요. 아줌마의 말에 강옥분은 귀를 막고 싶었습니다. 모든 게 끝났습니다. 하루 만에 최태양의 인생이 무너져 내렸죠.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복수는 이제부터였으니까요. 3주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이었습니다. 최태양의 첫 공판이 열리는 날이었죠. 방청석이 가득 찼습니다. 취재진과 일반인들로 북적였죠. 모두 이 사건에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피고인 입장하십시오. 판사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최태양이 수갑을 찬 채 들어왔죠. 얼굴은 초췌했고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3주 동안 구치소에 있었거든요. 보석은 기각됐습니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였죠. 검사 측 증인 나오십시오. 문이 열리고 은희가 들어왔습니다. 방청석이 술렁거렸죠. 은희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고급 정장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올렸죠. 25년 전 초라했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최태양은 그런 은희를 보며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증인, 선서해 주십시오. 은희가 손을 들고 선서했습니다.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진실만을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은희의 목소리는 또렷하고 당당했습니다. 옛날에 위축된 모습은 없었죠.
증인, 피고인과의 관계를 말씀해 주십시오. 검사가 물었습니다. 25년간 결혼 생활을 한 전 남편입니다. 은희가 최태양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최태양은 고개를 숙였죠. 결혼 당시 재산이 어떻게 됐습니까? 친정에 한옥과 논밭, 그리고 어머니 보험금이 있었습니다. 총 10억 정도 됐죠. 그 재산은 어떻게 됐나요? 모두 피고인에게 넘어갔습니다.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해서요. 검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재판장님, 이게 명예 이전 서류입니다. 증인 명의에서 피고인 명의로 바뀐 기록이죠. 판사가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증인, 이 명예 이전에 동의하셨습니까? 사업을 위해서라고 들었습니다. 세금 문제도 있고 잠깐만 명의를 옮긴다고 했죠. 은희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돌려받지 못하셨군요. 네. 이혼 당일에야 모든 게 피고인 명의로 영구히 바뀌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방청석에서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피고인, 반박할 말 있습니까? 판사가 최태양에게 물었습니다. 국선 변호사가 일어났죠. 부부 사이에 재산을 관리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사기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변호사가 변론했습니다. 하지만 검사가 폭탄을 터뜨렸죠. 재판장님, 결정적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검사가 USB를 내밀었습니다. 법원 직원이 USB를 재생했죠. 곧 최태양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야, 미친 거 아냐? 재산 다 내 명의로 바꿨어. 이제 이혼하면 다 내 거야. 친구들과 술 마시며 한 대화였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죠. 시골에서 데려온 것 치고는 쓸모 있더라. 무식한 것이 의심도 안 하고 다 믿어. 최태양의 웃음소리까지 녹음돼 있었습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이혼 서류도 준비했어. 변호사랑 다 짜고 있다고. 완벽한 계획이지. 녹음이 끝났습니다. 법정이 수렁했죠. 피고인, 이 녹음에 대해 해명하시겠습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최태양은 말문이 막혔죠. 그건 술 먹고 한 농담이었습니다. 농담이었다고요? 그럼 실제로 재산을 가로채지 않았습니까? 검사가 따졌습니다. 최태양은 대답하지 못했죠. 또 다른 녹음이 있습니다. 검사가 두 번째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이혼하려고요. 재산은 다 정리했고요. 최태양이 강옥분에게 한 말이었습니다. 잘했다. 그 촌년이 뭘 알겠어. 무식한 것이 우리 집안 체면만 깎아먹었지. 강옥분의 목소리도 녹음돼 있었습니다. 방청석에서 야유가 터져나왔죠. 재판장님, 이건 명백한 사기입니다. 처음부터 재산을 가로챌 목적으로 결혼한 겁니다. 검사가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증인께 물어보겠습니다. 25년간 어떤 대우를 받으셨습니까? 은희가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담담하게 말하기 시작했죠. 무식한 촌년이라고 불렸습니다. 명절마다 친척들 앞에서 망신을 당했죠. 은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자녀들 앞에서도 무시당했습니다. 배운 게 없다고, 글도 제대로 못 쓴다고 했죠. 방청석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도 참았습니다. 가족이니까 이해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달랬죠. 은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거짓이었습니다. 저를 이용해서 재산만 빼앗으려던 계획이었죠. 은희가 최태양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최태양은 고개를 들 수 없었죠. 단순히 재산만 빼앗긴 게 아닙니다. 25년간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짓밟혔습니다. 은희의 마지막 말에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려 질서를 잡았죠. 다음 증인 나오십시오.
최태양의 전 직원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피고인이 회식 때마다 부인을 어떻게 말했습니까? 시골 출신이라고 무시했습니다. 친구들한테 자랑하듯이 말했죠. 직원의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재산을 빼앗은 것도 알고 계셨습니까? 네. 사장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부인 재산으로 회사 키웠다고요. 증언이 끝났습니다. 최태양의 변호사는 더 이상 변론할 것이 없었죠. 다음 공판에서 최종 변론을 듣겠습니다. 오늘 공판은 여기까지입니다. 판사가 선언했습니다. 2주 후 최종 변론이 있었습니다. 은희가 직접 발언권을 신청했죠. 재판장님, 제가 직접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판사가 허락했습니다. 은희가 일어나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죠. 25년 동안 무식한 촌년이라고 불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학을 나왔고 교사였습니다. 은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래도 참았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이었고 가족이었으니까요. 은희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걸 이용당했습니다. 제 순진함을, 제 사랑을, 제 헌신을 말이죠. 은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원하는 건 단순한 재산 회복이 아닙니다. 은희가 최태양을 똑바로 봤습니다. 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되찾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은희의 말이 끝났습니다. 법정이 조용했죠. 잠시 후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판사가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최태양은 명백한 사기 의도를 가지고 혼인 관계를 이용했습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엄숙했습니다. 따라서 징역 7년을 선고합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모든 재산을 반환하고 위자료 50억 원을 지급하라.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최태양은 그 자리에 무너졌죠. 은희는 법정을 나섰습니다. 취재진이 몰려들었지만 담담한 표정이었죠. 그날 저녁 은희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강옥분이 입원해 있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중환자실에 강옥분이 누워 있었습니다. 심장마비로 쓰러졌다고 했죠. 보호자 없으십니까?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제가 있습니다. 은희가 대답했습니다. 간호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죠. 수술비가 3천만 원 정도 듭니다. 보험이 없으셔서 제가 내겠습니다. 은희의 말에 간호사가 감동했습니다. 정말이세요? 그렇게 괴롭히신 분인데 생명은 소중하니까요. 은희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수술이 진행됐습니다. 은희는 밤새 병원에서 기다렸죠. 다음 날 아침 강옥분이 깨어났습니다. 은희를 보고 눈물을 흘렸죠. 미안해. 정말 미안해. 강옥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됐어요. 은희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복수는 끝났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죠. 판결이 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은희는 대성그룹 부회장으로 정식 취임했죠. 서울 강남의 새로운 건물이 문을 열었습니다. 이문희 복지재단 본부였죠. 10층짜리 건물 전체가 재단 사무실이었습니다. 개관식 날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정치인, 기업인, 언론사 대표들이 참석했죠. 이제 이문희 이사장님의 개회사를 듣겠습니다. 사회자가 은희를 소개했습니다. 은희가 단상에 올랐죠. 청중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은희는 한번 심호흡하고 입을 열었죠. 안녕하세요. 복지재단 이사장 이문희입니다. 은희의 목소리가 당당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25년 동안 무식하다는 말을 들으며 살았죠. 그 말이 얼마나 아픈지 압니다. 하지만 더 아픈 건 사람을 무시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약속합니다.
이 재단이 학대 피해자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경제적 학대, 가정폭력, 정서적 학대로 고통받는 모든 분들을 돕겠습니다. 법률 지원, 경제 자립 프로그램, 심리 치료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청중들이 감동한 표정으로 은희를 바라봤습니다. 저도 피해자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생존자입니다.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의 구원자가 되고 싶습니다. 은희의 연설이 끝났습니다. 기립박수가 이어졌죠. 재단 출범 첫 주에 지원 신청이 쇄도했습니다. 500건이 넘었죠. 은희는 직원들과 함께 신청서를 검토했습니다. 이분은 남편한테 20년간 경제적 학대를 당하셨네요. 생활비도 제대로 못 받으셨대요. 직원이 보고했습니다. 은희는 고개를 끄덕였죠. 법률 지원팀과 연결해 주세요. 이혼 소송부터 도와드려야겠어요. 은희의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또 다른 신청서를 검토했습니다. 이분은 시댁 식구들한테 10년간 언어폭력을 당하셨어요. 우울증까지 생겼대요. 그럼 심리치료 프로그램에 등록하세요. 상담사를 배정하고요. 은희가 차분하게 지시했습니다. 이사장님, 이분은 남편이 재산을 몰래 처분했대요. 집도 팔아버렸고요. 법무팀한테 의뢰하세요. 재산 추적부터 시작하고 형사 고발도 준비하고요. 은희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자신이 겪었던 일이었으니까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재단의 첫 성과가 나오기 시작했죠. 어느 날 한 여성이 재단을 찾아왔습니다. 40대 초반의 김현주 씨였습니다. 이사장님, 저 현주예요. 기억하세요? 은희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현주가 웃으며 말했죠. 3개월 전에 지원 신청했던 사람이에요. 남편한테 재산 다 빼앗기고 쫓겨났었죠. 은희가 기억해냈습니다. 자신과 비슷한 처지였던 여성이었죠. 아, 맞아요. 그런데 어떻게 지내세요? 현주의 얼굴이 밝았습니다. 3개월 전과는 완전히 달라 보였죠. 재단 덕분에 소송에서 이겼어요. 재산도 절반 돌려받았고요. 정말요? 축하드려요. 은희가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창업 자금도 지원받아서 작은 카페를 열었어요. 현주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카페 사장님 명함이었죠. 이사장님 덕분에 새 삶을 시작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현주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은희의 눈가가 뜨거워졌죠. 제가 한 게 아니에요. 본인이 용기를 냈으니까 가능했던 거죠. 아니에요. 이사장님이 손 잡아주지 않았으면 저는 여전히 절망 속에 있었을 거예요. 현주의 말에 은희는 보람을 느꼈습니다. 이런 순간을 위해 재단을 만든 거였죠. 이런 사례가 점점 늘어났습니다. 한 달에 50명씩 자립에 성공했죠. 은희는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어느 날 은희에게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강옥분이 보낸 편지였죠. 은희는 망설이다가 편지를 열었습니다. 이 편지를 쓰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무슨 말로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네. 너를 25년 동안 무시하고 괴롭힌 거 지금 생각하면 부끄럽기 짝이 없다. 너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알아보지 못했어. 너가 병원비를 내주었을 때 정말 놀랐어. 그렇게 괴롭힌 나를 왜 살렸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 하지만 그게 당신이라는 사람이었어. 복수보다 인간성을 선택한 사람. 이제 와서 미안하다는 말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하지만 꼭 하고 싶었어. 정말 미안하다. 용서해 주렴. 건강하게 지내라. 편지를 다 읽은 은희는 조용히 편지를 접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죠. 용서는 했습니다. 하지만 잊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 25년이 너무 길었으니까요. 은희는 답장을 썼습니다. 편지 잘 받았습니다. 용서는 했습니다. 하지만 관계를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25년의 상처가 그만큼 깊었으니까요. 하지만 건강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어머님도 이제 평화롭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편지를 보내고 은희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진짜로 끝난 것 같았죠. 1년 후 재단은 큰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연간 지원 인원 1200명, 이 중 800명이 경제적 자립에 성공했습니다. 발표회에서 은희가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기쁜 건 피해자들이 다시 웃을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저도 피해자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생존자이고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는 동행자입니다. 발표회가 끝나고 은희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펼쳐졌죠. 25년 전 이곳에 올라왔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무서웠고 외로웠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딸 서영이와 아들 민석이가 들어왔습니다. 이제 성인이 된 두 자녀였죠. 엄마, 축하해요. 서영이가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재단 1주년이라면서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민석이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얘들아. 은희가 아이들을 껴안았습니다. 3년 전 이혼 후 소원했던 관계가 이제는 회복됐죠. 엄마, 그때 미안했어요. 우리가 너무 어려서 엄마 편을 못 들어줘서. 서영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괜찮아. 너희도 어려웠을 거야. 은희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엄마가 정말 멋있어요. 다른 사람들 돕는 거 보면 존경스러워요. 민석이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엄마는 항상 너희가 자랑스러워. 은희가 아이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가족의 시간이 흐르고 밤이 깊어갔습니다. 아이들이 돌아간 후 은희는 혼자 생각에 잠겼죠. 25년간의 고통, 그리고 극적인 반전, 완벽한 복수까지 모든 게 꿈 같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값진 건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느끼는 보람이었죠. 은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수많은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죠. 저 불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지금도 학대받으며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은희는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싶었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버지 임동철 회장이었습니다. 딸 축하하네. 뉴스 봤어. 고마워요, 아버지. 자랑스럽네. 정말로. 임동철의 목소리에 감동이 묻어났습니다. 다음 주에 이사회가 있네. 자네를 대성그룹 부회장으로 정식 선임하려고 해. 은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곧 답을 했죠.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 우리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보세. 아버지의 말에 은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화를 끊고 은희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죠. 25년간의 어둠이 끝났습니다. 이제 빛나는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죠. 무식하다고 조롱당했던 여자가 이제는 수천 명의 희망이 됐습니다. 피해자에서 생존자로 그리고 구원자로 거듭났죠. 진짜 복수는 잘 사는 것이었습니다. 당당하게, 의미 있게, 행복하게 말이죠. 은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하루를 맞을 준비를 했죠.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